즉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 더군다나 폭력 피해의 후유증이 어떤 학자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이.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내용으로 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정책 입안자나 정책 결정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또 이 분야의 종사자 여러분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타파해 나가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제가 제시하는 걸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크게 세 분야로 했는데요. 여성 폭력 방지 시설의 그간 성과와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요. 다음에 시설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주로 법적 그리고 지금 팩트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팩트 중심으로 한 거는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모 회사 같은 경우 평균 연봉이 거의 1억에 가까우면서도 지금도 노조에서는 월급을 올려달라 그럽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급여를 올려달라,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올려달라고 할 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과연 올려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정책 결정자들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시설 운영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성과와 과제를 간단히 본다면은, 성과는 사회적 인식 개선, 대응 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를 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와 재발 방지에 큰 기여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성과가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죠. 미투 운동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잘 산다는 북유럽 국가도 한 80%, 남성의 80% 정도 급여를 받고 있는 걸로 되고 있고,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우리나라는 6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전 세계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폭력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 또 6.25 중심의 국가, 이런 나라에서는 여성 폭력에 많이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많이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게 결국 여폭 시설의 노력 결과가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폭 시설의 과제는 시대 변화에 보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 타 복지 영역 대비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제도적 뒷받침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주제 두 번째, 설정을 위한 논의입니다. 조금 마스크를 내리겠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자, 첫 번째는 여성폭력 피해 심각성과 법적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해봤습니다. 법률상 시설의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법에 있는데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에 그대로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수요자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주고 있는지, 서비스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결국 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은 물론 제도적 뒷받침은 여기서 별집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방지와 관련된 법도 보면요, 통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있습니다. 1조의 2에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돼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것을 보장받고 100% 보장받고 있는지는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호시설의 경우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일, 이렇게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앞에서 그대로 말씀드렸죠. 폭력의 관련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평생 동안 후유증을 앓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하는 반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매매 방지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장기간에 걸친 그 후유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성매매에서 탈출하기가, 이탈하기가,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 하에서 과연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크게 고민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회보장관련법에서 여폭 시설과 관련된 근거 및 논의가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사회복지에서 여성폭력 부분은 따로 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특히. 근데 따로 뗄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에서 여성폭력이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여성폭력도 사회복지의 한 영역임이 분명하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책 입안자나 결정자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 제가 특별하게 이제 이 내용에 담았습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은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서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서비스가 뭐냐면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폭력은 복지에 들어갑니다. 회비의 복지에 들어가는 거죠. 이 회비의 복지를 포함해서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까지 다 사회 서비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체를 사회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여성폭력 업무가 법상 복지의 한 영역이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게요. 여성폭력의 발생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이 되죠. 이거는 사회 환경이 변화된 겁니다. 지금 그 온라인상에서 소위 말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상의 책임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발전 방향입니다. 이런 게. 자, 또 우리나라의 복지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했습니다. 가령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라든지 전국에 가족 단위 자살 사건이 막 생기면서 특히 사회복지에서 부각된 게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다 명칭이 바뀌었죠. 시스템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인력을 엄청나게 사회복지사를
공무원으로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몇천 명씩 늘렸습니다. 사회 환경이 변화된 거에 대한데 지금 여성폭력 분야에서 과연 한국 복지의 시대적 추세인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원활히 하고 있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찾아가는 복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전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겨우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하는 거를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생긴 지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이 법이 생겼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 건데 신고 의무라는 게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에 성폭,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된 시설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뭐 의무라는 거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있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데 의무는 있는데 지금 여폭 관계자에게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 권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의무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인프라, 조직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종사자의 수와 더불어서 종사자가 잘 근무할 수 있는 종사자의 근무 환경, 이것까지도 권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는 있는데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게 문제죠. 또 여기서 찾아보면은요,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은 민간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시설의 장이나 그 관계자들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법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지금 전국에 있는 시설의 장, 여폭시설장께서 얼마나 참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이 이 법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도록,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 상을 수여를 합니다. 여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게 4년마다 수립이 되는데 이 계획에 여성폭력 관련된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여성폭력분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초지자체에 또 시도나 시군구의 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 여성폭력 시설의 장이나 관계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이 협의위원들이요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읍면동에도 이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다 읍면 3,500개가 되는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 종사자들이, 여폭 종사자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지. 근데 여기에 관여가 안 되면은 좋은 정책을 새롭게 개발을 하지를 못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예산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야만이 좋은 새로운 정책이 개발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논의는 그만하고요. 다음에 바로 시설 운영 발전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논의는 여러분들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시설 발전 방향 첫 번째로는 사회 환경 및 시대 변화에 능동적 적극적인 역할이 수행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이게 선진국의 복지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령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업무의 외연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확대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령 차량 지원이 찾아가는 복지하려면 차량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전국 시군구 아니면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많이 차량 무상 제공을 했죠. 이게 수반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협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된 인력이 전국 성폭력 상담소에 한 명씩 배치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인 여성폭력 업무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후유증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다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통합 사례 관리, 즉 전문적인 통합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옛날에 7개의 주요 업무가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면서 4개인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사례 관리 업무 팀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성 폭력과 관련돼서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바로 힘들고요. 교육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한 몇 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추가 투입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서 균형 있게 대우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사자와 관련된 건데요. 앞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엄청난 부담을 우리 종사자들한테 줬습니다. 이거 외연을 확대하고 통합 사례 관리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는 엄청난 부담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종사자입니다. 사회복지에서의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질은 종사자의 질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 종사자의 질이 뭡니까?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직률도 낮춰야 되고요. 처우도 개선이 돼야 이직률이 낮아지죠. 이런 것들이 결국 종사자의 질과 관련된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나오겠으면 뒤에 발표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4년마다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다음에 매년 실행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실행 계획에 대한 평가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굉장히 기초지자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지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원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폭력 시설의 역할은 굉장히 크고 앞으로 더욱더 외연을 확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수준이라든지 다음에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고요. 이제 스스로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스스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특히 오늘 강조 하나 더 하고자 싶은 거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면은요 법에서 봤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차이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는 특별하게 지원을 더해서 수당을 더 줘요. 경기도는 더 주는 게 부족하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도가 안 되면은 시군구에서라도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법에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투를 비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여성폭력 방지 시설 쪽이 여성 인권과 그다음에 여성주의 상담이나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크게 보면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는 별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에도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사회보장 기본 권리가 있거든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주의나 여성운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서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또 피해 치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에 근본적인 그 근본 체계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들을 분명하게 법상에서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보장 기본법을 지금 김승건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눈이 확 뜨이는 기분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결코 여성폭력 피해자를 정말 완벽하게 지원하고 그들의 회복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우리 사람 없는데 하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정말 체계화시키고 이것들을 그야말로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논리적 근거와 법적인 근거들을 오늘 김승건 박사님께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들 많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죠? 네, 지금 저희가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이정표를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사님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